해피 투게더 타임. 이번 구정에 동두천시에 있는 소요산 아래의 자제암에 갔다 왔다. 입구에 있는 108계단을 오르며 갖가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소망을 가졌다. 첫 계단의 난간에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힘써 애쓰는 의진이는 가장 높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을 얻으리라는 경구가 붙어 있었다. 108계단을 다 올라가니 원효 스님이 정진 중에 지친 심신을 달리기 위해 머물며 좌정하고 수도하던 장소라고 소개되어 있는 원효대가 있었고, 그곳에 송아지만한 염소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붙들린 채 오가는 중생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야생염소라느니 주인이 있다느니 하는 말들을 하면서 귀여워해주고 있었다. 엄마 아빠를 따라온 어린 아이는 염소를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 폭포는 자제암 가장 안쪽에 있는 바위 위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폭포 위의 잔설과 아래쪽의 고드름이 청량한 느낌을 주었다. 자제암은 원효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소규모의 사찰이었다. 며칠 전 입춘이 지났지만 추위가 남아있고 시간도 오후인 까닭인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 법당 앞 댓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신발에 정진 중인 스님들의 고요한 불심이 담겨있는 듯 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경내를 둘러보고 뒤돌아 나와서 일주문을 빠져나왔다. 이 길은 저 아래의 주차장에서 1km쯤 이어져 있는데 길 옆에 잔설이 남아있는 계곡의 한적한 풍경을 따라서 운동 겸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6년 전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종착역이었던 소요산역 앞 상봉암동에 본인이 9억의 방 2칸을 월세로 얻어서 1인 출판사를 시작한 이후로 1년 넘게 매일 새벽 6시에 산책을 한 길이다. 새벽에 일어나면 집안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집에서 멀지 않았던 주차장의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 시간에 집을 나서면 새벽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인근에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산책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여명 속에서 서로가 뒤처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모두 다 부지런히 걸어서 자제암 아래까지 올라오면 소요산의 전기가 장엄한 듯 포근하게 품어주는 것 같았다. 그때 108계단을 올라서 자제암까지 둘러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일주문 주위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갔다. 그 시간에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빠른 걸음으로 이 길을 오르내리던 한 노인이 있었는데 나는 그 노인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숨차도록 발걸음을 서두르곤 했다. 그 노인도 나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듯 열심히 걸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길을 오갔는데 요즘에도 그 노인이 새벽마다 이 길을 산책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때 내가 1인 출판사를 시작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했지만 처음으로 출판한 단편 소설집을 판매해 주겠다고 어렵사리 계약한 도서 총판에서 처음에 2~3권 판매 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더니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었다. 가끔씩 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책이 판매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예상한 대로 출판업은 사양업종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큰 희망을 갖지 않기로 했다. 이후로 매년 적어도 한 권씩은 출판하겠다는 생각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이을 출판사가 여생의 목표와 보람으로 남아있다. 그 해의 겨울을 보내고 가평군 설악면으로 출판사를 이전했다. 운동의 추위와 의기소침해진 상태로 지냈던 추억이 지금에 찾아와서 생각해보니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살았던 것처럼 생각된다. 오래된 옛날식 기와집의 방에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밤마다 추위에 떨었고, 새벽에는 주차장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하혈을 심하게 하곤 했었다. 화장실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난방 시설대에 있었지만 영하 10도 이하의 새벽 혹한에 오래전 치질을 수술한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다. 새벽마다 열심히 산책과 운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지금은 몸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스트레스도 받을 이유가 없는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그해의 겨울이 애달픈 추억의 단편으로 남아서 이곳에 다시 와보게 된 감회가 더욱 새롭다. 처음으로 가평군 설악면에서 휴대폰의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며 장거리 운전을 해봤다. 그동안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해서 설악면과 청평읍을 벗어나 운전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2달 전에 통신사의 신형 휴대폰 소개 전화를 받고 본의가 아니게 구입하게 된 최신형 휴대폰에 지도 앱을 깔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며 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착지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으로 예상됐는데 익숙하지 않은 운전과 내비게이션 조작 미숙으로 길을 헤매는 바람에 3시간이나 걸려서 소요산역 부근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중에 포기하고 설악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길도 알 수 없어서 운전을 계속 하다 보니 소요산역 부근이라는 내비게이션의 멘트가 들렸다.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오전 내내 운전한 긴장감과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아침에 청평읍에서 37번 국도로 진입해 주행할 예정으로 운전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길이 연결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느닷없이 수도권 제2고속도로 수동휴게소가 보였다. 그곳에 들러서 면발이 익지도 않은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핫도그도 하나를 사서 차 안에서 천천히 먹으며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바쁜 일 없다는 생각으로 운전면허를 딴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주행해보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내 귀에 익숙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의 안내 멘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바람에 2번이나 유턴을 했고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로 역주행해 진입해버린 아찔한 순간도 있었으며 동두천 봉량동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동두천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진입하기도 했다. 또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출입구를 무단으로 통과하고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기도 했지만 최후의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며 구정 연휴 동안 고속도로 이용료가 무료라고 하던 지표원의 말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돌아올 때에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조금은 익숙해진 탓인지 길을 헤매지는 않았다. 자재암 108계단에 붙어있던 법구경의 경구처럼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는 행동으로 올 한 해에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살면서 신중하지 못한 생각으로 저지르게 된 실수나 잘못까지도 최후에는 용서받을 수 있기를 지금 이 순간에 간절히 기원해본다. 참고로 인터넷 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자제암이라는 사찰명을 갖게 된 것은 원효대사가 요습공주와 관계를 가진 뒤 관음보살이 변신한 아리따운 여인의 유혹을 슬법으로 물리친 다음 날 관음의 진신을 친견하고 무예자제인을 상징하며 자제암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이트 지역 N문화에서는 원효대사와 요습공주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었다. 신라 때의 일이다. 하루는 원효대사가 경주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라는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들었지만 누구도 그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때 노래를 들은 태종 무일왕은 누군가 원효대사와
귀부인을 맺어주면 신라의 큰 보탬이 되는 인물이 태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무열왕의 딸 가운데 요석공주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기에 원효대사와 맺어줄 결심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았다. 이 사실을 들은 요석공주도 평소 원효대사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원효대사가 문천교를 지난다는 사실을 궁궐 사람들이 알고 요석공주에게 알려주었다. 요석공주는 반드시 원효대사를 궁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하였고 나졸들은 문천교 밑에서 원효대사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원효대사가 문천교로 들어서자 나졸 대장이 정중하게 대사님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요석궁으로 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원효대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가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급해진 대장은 원효대사의 앞을 막고 대사님, 저와 무예를 겨루어 이기면 가던 길을 가시고 지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원효대사는 이를 승낙하고 무술을 겨루었다. 하지만 무술이 뛰어난 대장도 출가 전 무예를 연마했던 원효대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기대와 달리 대장이 패하자 이번에는 모든 나졸이 한꺼번에 덤벼봐도 이길 수 없었다. 마지막 나졸 하나가 원효대사를 잡으려 하자 일부러 원효대사는 발을 헛디딘 척하며 문천교 밑으로 빠졌다. 결국 나졸들과 함께 원효대사가 요석궁으로 갔고 요석공주는 젖은 옷을 말리게 한다며 며칠 동안 궁에 머물게 하였다. 원효대사가 요석궁에 머물렀던 것은 단 4일 뿐이었지만 요석공주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훗날에 설총을 낳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원효대사는 스스로 승복을 벗고 파괴승이 되었고 자신을 소성거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광대들이 사용하는 큰 박을 본따 무애라는 도구를 만들어 북처럼 치고 다녔는데 그렇게 신라 전역을 다니며 사람들을 교화하여 삼국통일의 원천이 되도록 하였다. 원효대사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소요산의 원효대에서 수행에 전념하였고 요석공주도 설총을 데리고 원효대 인근에 작은 빌궁을 짓고 아침마다 원효대를 향해 삼배를 드렸다고 한다. 감사합니다.